책은 2011년에 초판 출간됐으니까 좀 오래됐죠. 저는 3번째 읽었고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번에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맛도 입맛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옮겨 적는 일을 해왔습니다. 일종의 문장 수집이죠. 이 책은 삶에 대한 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책이었고요. 문장 수집하기에 참 좋았습니다. 저자 박웅현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문장을 보는 눈이 예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 책 제목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같은 저자가 쓴 다시 책은 도끼다라는 신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신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프란츠 카프카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머리말 중에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저자 박웅현은 이 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첫 번째 판화가 이철수가 나옵니다. 제목 마음 쏟아지는구나. 새 쏟아지는구나. 대숲으로 다투어 몰아드는구나. 대새들 저리 까맣게 내려앉되 사람과 같지는 않아서 2가지 세잎을 혼자 차지하는 놈은 없으리라. 대숲에 서로 나누어 앉아 밤동안 그저 잠자려는 것이지 본분 살아. 새 쏟아지고 나면 빈 하늘에 해 떨어지리라. 밤새 어두우리라. 사람도 잠들면 되겠다. 마음 쏟아지는구나.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익지 않아서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자연현상일 뿐인데 순식간에 사람의 것으로 이입됩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아티스트 마르셀 디샹의 1917년 작품입니다. 상점에서 구입한 남성 소변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인 작품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디샹은 기존 예술의 개념을 전복시키고 개념미술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바나나 하나를 벽에 은색 박스 테이프로 붙여놓고는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설치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사람인데요. 제목은 코미디언입니다.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에 소장됐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 돈 약 1억 4천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판매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이 예술품은 진품 보증서라는 종이 몇 장이 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흔한 통조림 깡통인데요. 앤디 워홀의 작품이고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답니다. 결국 예술이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휘슬러가 압력밥솥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화가의 이름이었군요. 김훈의 문장입니다. 매화는 질 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낱낱이 바람에 날려 산화한다. 매화는 바람에 불려가서 소멸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꽃보라가 되어 사라진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이 그림자로서 피어난다. 문태준 시인은 산수유는 그늘도 노랗다. 끌어모으면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설요는 신라 출신으로 당나라에 거주한 여류 시인이었는데요. 15살에 비구니가 되었다가 21살에 환속했다고 합니다. 꽃 피어 본 마음 이리 설레이니 이 젊음을 어찌할 거나. 시가 너무 아찔하지 않나요? 김훈은 이를 대책 없는 생의 충동이다. 그 충동은 위태롭고 무질서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시인 두보가 꽃 한 조각 떨어져도 봄빛이 줄거늘 수만 꽃잎 흩날리니 슬픔의 견디리. 김문은 이 시를 보고 대체로 이러한 글은 사람의 솜씨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선화하는 꽃과 시간을 견디지 못해하는 슬픔으로 보아 사람의 소행임은 틀림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훈의 유명한 소설 칼의 노래 첫 문장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첫 문장은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문장은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 신의 경지입니다. 사람들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는 날씨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지중해는 햇살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연환경이 좋아서 먹고 사는 일에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축복받은 곳이죠. 여름에는 녹아내릴 듯한 햇빛이 있어도 습기가 없어서 그늘에만 가면 시원한 곳입니다. 70년대 파리에 유학 간 불문학자 김화영의 행복의 충격은 지금 읽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중해식 사고방식이라는 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모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금싸라기 같은 문장이 많았지만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마지막 문장, 삶은 풍성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의 창조성이라는 부분을 읽다가 새삼스럽게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을 읽지 않아도 학교 공부만 잘하면 대학 나와서 직장을 얻어서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되었지만 이 바뀌는 세상에서는 책을 읽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지금은 바뀌는 세상의 초입이지만 완전히 세상이 바뀌면 창조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할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잉여인간이 돼서 나라에서 주는 기초수급에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7, 80년대 가발이나 신발, 와이셔츠, 봉제 인형 이런 것들을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까지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은 한류 상품이 팔리죠. 음악, 드라마, 영화,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7, 80년대 팔리던 상품 지금 완전히 없어졌죠. 또 세월이 가면 반도체나 자동차, 가전이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문화 상품만 남아요. 책을 읽어야 바뀐 시대에도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가 이제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회 변하는 속도는 예전보다 KTX급인 거 아시죠?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줄 게 아니라 판이 바뀌는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의 판에 올라타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움직이잖아요.